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반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수학의 기쁨을 누려야 할 들녘이 쩍쩍 갈라지고 충남 서부 8개 시군에서는 오늘부터 제한급수까지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 더 걱정인 건 가뭄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을 가뭄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변희룡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변희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가뭄이 지금 어느 정도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즉 강수량 관측을 개시한 이래 이 계절에 이렇게 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지금 제주도만 정상이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남해안 일부를 빼고는 거의 다 평균보다 물이 모자란 상태에 있고요. 예, 지금 그 물이 가장 모자라는 것은 충남도 쪽이고요. 예. 근데 물이 평균보다 모자라는 것은 가뭄 강도라 그러는데 예. 평균보다 모자란 가뭄 강도가 강한 곳은 춘천과 강화입니다. 예, 그 조금 까다로운데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는 가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구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이 가뭄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는 해갈될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요? 예. 그리고 내년 6월 말 들어서서 장마철 강수량은 우리가 지금 몇 척이 불과하니까 그 다음에도 그 가뭄이 지속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예.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그럼 제가 차근히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아픈 질문인데요. 예. 엘니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적이 아닙니다. 아마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니까 그렇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죄송하게도 모른답니다. 모른다.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가 계속 안 오는지 단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기를 가지고 분석할 뿐인데 왜 생기느냐 저는 이거 주기가 왜 생기냐를 20년 연구했는데 예. 섣불리 이거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른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르는 걸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언제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200년 강수량 기록이 있거든요. 세계에 아주 자랑할 만한 기록인데 이거 보면은 1901년에 그 전설적인 가뭄이 있었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그때는 예. 우리나라만 가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약 2천만 명이 그 가뭄 때문에 죽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인도, 러시아, 아프리카 전 지구적인 가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38년 쪽 그 주기로 계속 가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 가뭄이 제일 강합니다. 현재까지. 예. 자, 그런데 아까 예. 교수님께서 6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내년. 네네. 근데 그 예상은 어디에서 근거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예. 일단 우리나라 물살림 기준이요. 장마철에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1년 물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물이 비가 많이 온 장마철 지나갔고요. 지금부터 6월 말까지는 비가 와도 조금밖에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온이 낮아지면은 기온이 낮은 공기 속에는 물이 없어요. 있는 물 다 짜내도 얼마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으니까 비가 한 번 오면 많이 오는데 그래서 6월 말까지 큰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은 그 11월 달에 태풍이 온 적이 100년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태풍이라도 하나 오면은 해갈이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 정도의 기대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12월 말까지 해갈될 그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대책도 세우기 힘들겠네요. 예, 그 방침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도 지금 이런 가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이게 세계적인 겁니까 그러면? 중국도 지금 가뭄에 시달리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은 그 정보를 막아놨습니다. 미국도 예. 그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실시간 강수량 추적 시스템이 우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중국이 자료를 막아버렸으니까 못 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근데 엘니뇨라 보기는 좀 아직은 좀 성급하고요. 좀 더 봐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책을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이런 심한 가뭄인데도 정부에서는 가뭄 경보도 발표 안 하고 대책 기구도 수립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 나서 지금부터 물 전략을 하면 그래도 내년 봄에 조금 건질 것인데 꼭 내년 봄에 가가지고 물이 없어서 단수되고 마실 물 없다 하고 그때 가서 막 대책 해오를 세운다 해봐야 이미 강에는 물 없고 저수지에 물 다 말라버리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 절약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벌여야지 내년 봄에 먹는 것도 하고 목욕이라도 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지난 봄부터 수십 번 했습니다만 정부는 지금 아직도 가뭄 경보도 발표 안 하고 어느 부서가 가뭄을 대비하는 부서인지도 제가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이쪽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도 뭐 대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라면은 가능한 한 댐 저수지 보호 많이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대책은 있는 물 아껴 쓰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 좀 더 중기적인 대책이라면은 물 만드는 추가 물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공강수를 한다든지 안개 속에서 물을 뽑는다든지 등등 해수 담수하는 작업이라는 등등을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우리는 큰 가뭄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조금 애타게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참 행운적인 시대에 살아왔는데 지금 아주 국가적인 큰 재난에 닥쳤다고 봅니다. 네, 답답하지요. 아니요, 답답하죠. 아니요, 교수님 같이 전문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은 말이에요. 정부나 뭐 국민이나 이게 위기가 닥쳐야지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세월호 같이 큰 문제가 터져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막 호들갑을 떨다가 나중에 그거 좀 지나면은 또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뭄은요, 지금까지는 대개 6년마다 한 번씩 생기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됐어요. 6년 동안 한 해 그때만 어쩌다가 시간만 지나면 비 오면 막 그냥 잊어버리고 됐는데 지금부터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내년 6월까지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도 해갈된다는 보장이 없고 2041년까지 가뭄은 빈번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 매년 가뭄이 온다고 보고 국가에서 상시 대책을 세워서 대비 기구를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글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니요, 교수님. 2041년까지 가뭄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떤 근거 때문에? 예, 중요한 질문하셨네요. 38년 주기는 지금 올해 가서 주기적으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한 걸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38년 주기군요, 우리나라는. 예, 38년 주기. 1901년부터 38년 주기로 3번 지금 4번째죠. 그래 왔고요. 그다음에 이 주기하고 겹쳐지는 게 124년 주기가 있는데 이 124년 주기는 한 번 발생하면 20년 내지 29년 동안 가뭄이 빈발한대요. 그 주기의 중심이 2025년이에요. 그래 앞뒤로 20년간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봐가지고 2012년, 15년 이게 이제 시작한 걸로 보는 것이고요. 1941년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만든 RGB 8.5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1941년에 또 우리나라 큰 가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저 RGP 8.5에서 예측된 강수량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지만은 그거라도 뭐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고 지금까지 제법 그 강수량에서도 제법 맞으니까 그까지는 위험하다. 그 이후에는 별로 큰 가뭄이 없는 걸로 지금 계산돼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124년 주기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게 좀 우리 같은 사람 말 좀 저기 정부에서 채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는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한번 한 말씀 하셔서 기구를 세우라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난을 당하고 있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뭄만이 역사로 보면 가뭄만이 국가를 망하게 했습니다. 중국 역사 보면은 가뭄 때문에 망한 국가가 많거든요. 다른 재해는 그때 지나가 말지만은 가뭄 이것은 한번 들면은 광역 장기이기 때문에 또 상상을 해보십시다. 서울에 지금 단수가 돼가지고 아파트에 화장실을 못 쓴다고 생각할 때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은 엄청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정권을 초월해서 주특기가 뭐냐면 뒷북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뒷북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교수님의 말씀 이게 특히 124년 주기론에 따르면 2015년 올해의 가뭄은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대가뭄의 시작이다라는 거니까. 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예. 걱정이네요, 진짜 이거. 예. 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보도해 주시고, 뭐 정부 잊지 말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 나서야 됩니다. 예. 알아서 살아야겠죠.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변일용 교수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요. 우리가 TPP라고 얘기를 하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전략 부재, 준비 미흡에 대한 질타가 여야 초월해서 종일 이어졌다고 그러네요. 예,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제2차관은 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데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 결국은 시인했습니다.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 외교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예견도 하지 못하고 초라한 전략을 가진 모습, TPP 가입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 방침 부재로 결정을 못하는 모습 등을 꼬집으면서 질타를 했고요. 윤 장관은 TPP 가입과 관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야 한다라면서도 아무래도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는 누적 원산지를 도입한 부분에 있어서 배제될 경우 우리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회적으로 시인한 거죠. 또 한편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 하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항상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네. 예. 하나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장관 회담, 사드 배치 요구 시 각종 대응 등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뭉뚱그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래 외교부가 이렇게 옹호지청에 답하는 것이 원래 모습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원래 우리 윤 장관이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말실수도 자주 하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이 TPP는요. 이 계속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RCE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RCEP.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RCEP과 미국이 주도하는 TPP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아마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어쨌든 TPP의 가입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득을 우리한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교 그렇죠. 외교 문제 문제에서. 바로 그거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속 시원한 대답을 외교부가 내놓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이따 내놓을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의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뱅크가 국내에서 금융당국 인가 없이 수천억 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고 그러는데
이 구조화 채권이 일단 뭐예요, 이게? 네, 일단 구조화 채권은요. 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나 주식 등과 연계해서 만든 파생결합 상품입니다. 예. 네, 국내 자본시장법상 채권을 국내 기관에 팔려면은 증권사 등의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골드만삭스 IB는요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증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 채권 중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자본시장 위반법이죠.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조사 일부는 그 6천억 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불법 판매한 혐의, 이 혐의로 골드만삭스 IB 서울지점장 장모 씨, 홍콩 지점 직원 박모 씨를 벌금 3천만 원, 2천만 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그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 채권 4건, 그리고 원화 구조화 채권 2건, 국내 기관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검찰은 올 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7월 골드만삭스 IB 서울지점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중개 행위로 얻은 수익 168억 1,600만 원을 환수해서 국고를 귀속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그 벌금 3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얻은 수익은 168억.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과일, 음료, 주류와 같은 이 비조리 음식을 장례식장과 이 측과 협의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그냥 가져올 수가 있다, 들여올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죠. 이게 그 지금까지 외부 음식물질 일체 반입 금지 등 서울 시내 장례식장들의 그 불합리한 운영 행태에 제재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장례식장 측과 협의가 없더라도 과일이나 음료, 주류 등 비조리 음식을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고요. 또 밥이나 국, 전, 반찬 이런 조리 음식 역시 사전에 논의를 하면은 반입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서 상주가 문상객 접대하기 위한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국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거해서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예. 업체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장례식장식이요. 식중독 사고 예방 이유로 외부에서 음식물이나 식자재, 음료, 일회용품 하니 일체 금지해 왔죠. 그러면서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서 각종 음식물 판매하는 거 봤을 때 이건 장례식장이 내부 식당 이용 강제하는 걸 다름없다.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판단한 것이죠. 장례식장 제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해서 준비 바로 기간 그거예요. 없이 거잖아요.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 고객의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를에 대해서 소비 행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다라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딱 적발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에서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장례식장 측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다시 말해서 외부 음식 갖고 오고 이런 단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경쟁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좀 나아진다. 그렇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금요일 같은 목요일의 출근길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입니다.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라 그런지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좀 들립니다. 조금 더 안전운행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초중앙로는 고속터미널 가는 길, 교대역과 3호 가든 사이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발생해서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평촌이나 삼본, 조남 일대, 경기 서남 지역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역시 지금도 많이 답답합니다. 주변 309번 지방도로도 과천에서 서울 쪽으로 하기분기점에서 문헌동까지 답답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양화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들려서 안타까운데요. 신촌로 따라서 양화로 쪽으로 가는 길 신촌 로터리 부근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 어렵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올해부터 이게 도입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올해부터요. 예. 근데 넥센이 SK에 이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SK도 만만치 않게 넥센을 붙잡고 늘어졌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 넥센의 저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연장 11회 접전에서 넥센이 SK를 5대4로 이기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연장 11회 2사 만루에서 SK 유격수 김성현 선수가 평범한 내야 뜬공을 놓치면서 결승점을 내줬거든요. 예. 이 큰 경기에서 가끔씩 일어나기를 하는데 이 팽팽하던 경기가 이 어이없는 실수로 순식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좀 허무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예, 넥센이 선취점 뽑아내면서 앞서가다가 5회에 SK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예. 넥센이 이 7회 곧바로 동점을 만들 정도로 이 넥센의 저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어제 경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러나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였습니까? 어제 경기가 끝나고 이 넥센의 외국인 선수 스나이더가 이 MVP로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스나이더보다도 이 연경학 감독이 이 고종욱 선수를 2번 지명 타자로 기용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고종욱 선수가 1회 볼넷으로 나가서 2루 도루에 성공하면서 선제 득점 올렸고요. 예. 또 7회에도 1타점 적시타에 이어서 이 빠른 발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3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 고종욱 선수의 기용이 신의 한 수였고, 이 반면에 SK 입장에서 보면은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선두 타자가 출루하면서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점수를 빼내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달에 야구 국가대항전이죠. 프리미어 12가 열리는데 이 야구 여기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 명단 어제 발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8일에 개막하는데요. 이 프리미어 12에 참가하는 28명의 야구 대표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김광현이나 박병호, 황재균 선수 같이 KBO 리그 대표적인 선수들이 모두 다 선발됐는데 예. 눈에 띄는 점은 이 올 시즌에 국내 선수 가운데서 최다승을 올렸던 두산의 유희관 선수 공이 너무 느려가지고 국제대회에서는 힘들다 이런 판단하에 제외가 됐고요. 해외파 중에서는 이대호 선수, 이대은 선수, 이대호, 이대은 선수가 포함이 됐는데 예.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강정호 또 이 일본 야구의 한신, 오승환 선수는 제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프레지던트컵 골프 대회가 열리죠. 예. 그렇죠? 근데 프레지던트컵 옛날에는요. 저 예. 어릴 때는 박스컵이라는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예, 예? 이 박정희 대통령배. 네, 맞습니다. 그 참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참 희한해요. 예? 대통령 이름 축구 대회라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프레지던트컵은 뭐예요? 이 프레지던트 컵도 이 프레지던트나 또는 이 서밋을 의미하는 이 정상 그 개최국의 대통령이나 그 총리가 명예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레지던트 컵이라는 명칭이 붙어졌거든요. 예. 이 남자 골프는 이 PGA에서 미국이 절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팀하고 미국 이외의 나라들 중에서 유럽을 제외한 국가 선수들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팀이 2년마다 경기를 벌이거든요. 예. 이 세계 골프의 이 탑 랭커들이 모두 참가하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인터내셔널 팀의 에이스입니다. 이 제이슨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 시작할 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쓰레기장에서 주웠던 3번 우드 가지고 시작한 선수거든요. 예. 성공한 뒤에 제이슨 데이처럼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뒤에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제이슨 데이나 이 조던 스피스 같은 선수들이 특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예, 그렇군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블래터 FIFA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요? 예, 이 FIFA 윤리위원회가 이 FIFA 회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 정몽준 명예회장이 어제 이 블리터 회장이 집행위원회 승인 없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횡령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블리터 회장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었죠. 이 음악 들으면 왠지 모르게 주말 분위기, 주말 느낌이 팍팍 난다. 오늘이 진짜 주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요. 네. 요새 우리 딸도 이거 봤던데 인턴이란 영화가 의외로 인기인 모양이에요. 170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고요.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영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가 왜 인기일까. 예.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극장가가 이제 백가증명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수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비수기로 돌입하면서 이제 여러 영화들이 다각도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예. 경합을 벌이는 건데요. 사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한 500만은 넘었죠. 그렇죠. 572만 했고 600만까지 갔고요. 탐정 더 비기닝이라는 작품도 220만 정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메이즈 러너도 270만 정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1강 3중 뭐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 다양한 영화에 관객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있고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어쨌든 검증받은 배우니까 국내 관객들에게도 그런 점에서도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가 사실은 젊은 상사, 여자 상사고요.
로버트 드니로가 나이를 먹은 사람인데 인턴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40, 50대까지 예. 늘 그 실업의 공포에 그 시달리면서 그리고 사실은 직장 구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연공서열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퇴직한 이후에 절당이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로버트 드니로가 처한 영화 속의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가 할리우드는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전면에 내면서 상업 영화를 만들지는 않는데요. 중간중간에 그것을 잘 끼워 넣죠. 그래서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기 스스로를 동일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측면으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170만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배급 시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가 계속 1000만 관객 치고 나갔다면 뭐 극장 스크린 수도 좀 적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영화 또 오랜만에 그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 영화이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배급력을 유지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개봉되는 영화 마션 뭐 이런 거 있죠. 마션이 지금 그 예매율 50%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인터스텔라가 있었고요. 예. 지난해. 그리고 그래비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한 SF 영화들이 은근히 인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새로운 마치 그 화성이나 뭐 이런 그 우주 공간의 다른 행성을 생각할 때 현실을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부개척 정말 서부개척 시대의 어떤 그 미래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마션은 화성에 혼자 떨어진 혼자 남겨진 사람입니다. 지금 뭐 내용들은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1400일을 버텨야 되거든요. 이제 다른 탐사대가 오려면 갈 때까지. 네. 다른 탐사대가 지구에서 화성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뭐 등등. 탐사대가 오려면 1440 며칠인가를 견뎌야 되는데 뭐 식량, 물 뭐 등등 무엇보다도 고독한 실존. 네. 이런 것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예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 공간에 대한 사막에다가 그냥 세트 하나 차려 계속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 정밀한 어떤 그 장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화성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톰 행크스가 그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윌리라는 배구공 가지고 놀던 그런 느낌. 어쩌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그 자기지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단순히 생존해야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토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연재되던 앤디 위어의 소설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인터넷을 공간으로 해서 연재된 소설이 이 젊은 층 독자들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의 흥행으로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영화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부산 영화제가 11일 동안 하니까요. 오늘이 8일이니까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고요. 11일이 폐막식이니까 사실상 오늘 내일 모레 정도가 이제 마지막 상영 일정이 되는 건데요. 320편 상영을 하기 때문에 극장 수도 많고 일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화제가 운영을 예를 들어서 초반에 집중하기만 하면 후반에 다 떨어지니까 초반과 후반에 그 스타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균형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 마루소 보셨어요? 소피 마루소가 내일 프렌치의 밤에 내일 가셔야겠네 그러면은 악수라도 한번 하고 오셔야 돼요. 로망이죠. 네. 저희 세대의 그 로망이 이제 소피 마루소와 그 왔다 간 나스타샤 킨스키죠. 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배우들 제가 그 부산의 한 호텔에 그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 제 바로 뒤에 틸다 스윈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배우라고 부르기보다는 여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배우인데
틸다 스윈턴이 있었고요. 어쨌든 하비 카이틀 포함해서 뭐 소피 마르소, 나스타 잭친스키 그리고 감독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상 위원장 뭐 예. 이런 등등 그 세계 영화계 VIP급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그 점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은 세계 영화권에서 어쨌든 굉장히 높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대박이다. 20만이나 21만 정도의 관객이 몰리는데요. 사실은 첫날 개막식 때 비가 오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태풍 매미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해에 조금 타격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번에 가보면서 부산영화제는 어쨌든 전국적 지명도를 굉장히 높이 갖고 있는 영화제다. 그리고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뭐 지난 1년 동안에 뭐 말도 있었고 탈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이 솔드아웃되거나 매진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요. 저는 물론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가 영화 보기를 좀 양보를 해드려야 다른 관객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 그렇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거죠. 이상한 핑계가 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 보기가 역설적으로 쉽지 않은 영화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업 설명회도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가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의 요청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영화제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또는 그 도의회나 또는 시의회에서 이제 늘 문제 삼는 것이 도대체 이 영화제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 가시적인 성과를 뭔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부산시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메이저 영화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CJ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해서 롯데 엔터테인먼트, 뭐 메가박스 그리고 쇼박스 또 와우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요. 뉴라는 그 배급사도 있죠. 신세계 뭐 등등 그 변호인 또 연평해전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이들 영화사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회를 한 거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땅치 않았었어요. 제가 그것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영화제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00명 정도의 그 청년들이 그 취업준비생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고 두 가지. 그러니까 영화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일정 정도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청년 실업에 답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재풀이 많다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인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분들에게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슨 캐스팅 보드, 네. 커튼콜. 그러니까 부산영화제가 네, 영화 상영 말고 이제 마켓이 있거든요. 백스코에서 부스가 쭉 설치돼 갖고 영화사들이 자기들의 영화를 가지고 바이어들을 만나거나 또는 프로젝트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시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판을 깔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커튼콜에는 이제 송강호 씨가 나와서 1시간 정도 토크를 했었고요. 캐스팅 보드는 그 한국, 일본, 중국권 배우에서 6명을 무대에 세우고요. 내외신 기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그 아시아권 배우들이 내외신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그래서 한국에는 김고은, 김우빈 씨가 참석을 했고요. 일본에는 바람의 검심으로 잘 알려진 사토 다케루나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나가사와 마사미 같은 여배우 있었고 중국권에서는 적인걸에 출연했던 마크 차오 그리고 샹드린 피나라는 여배우가 그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셸 프랑코 감독의 크로닉이라는 영화가 화제라고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미셸 프랑코 감독이 3년 안에 대단히 화제를 모을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깐느가 키우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 주관 주목할 만한 시선 뭐 다 탔고요. 이 크로닉이라는 작품은 올해 각본상 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영화제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감독을 하나 픽업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독을 세계적인 감독으로 만드는 건데 그 국제영화제가 그런 몫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미셸 프랑코 감독이 프랑스 감독이 아니고 멕시코 감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깐느가 자신감과 오만 이런 게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의 감독들을 이렇게 다 픽업해서 키운다 이런 거죠. 근데 미셸 프랑코 감독의 크로닉은 할리우드 배우인 팀 노스가 주연인 작품이고요. 93분짜리 작품인데 팀 노스가 여기서 맡고 있는 것은 말기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입니다. 남자 간호사. 대단히 그 감성적 터치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고 인생과 그 삶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곧 개봉 곧은 아닙니다만 내년 초반쯤에 개봉이 될 건데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 사도가 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600만 관객을 모으고 있고요. 이 사도에 나온 OST 음악감독 방준석 씨가 맡았는데 주제곡은 조승우 씨가 불렀어요. 근데 조승우 씨가 연기도 출중하지만 뮤지컬을 통해서 워낙 노래를 잘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주제곡 꽃이 피고 지듯이 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마의 뉴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 야크.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 지금 가뭄이 125년 만에 돌아오는 대가뭄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드물게 해봅니다. 어쨌든 비 내리는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